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불교인가, 그리고 무엇이 불교가 아닌가라는 시리즈 강의 5부 가운데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도 제목이 운벨트인데 내용은 초상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의 제1강에서 우리가 인식한 세상을 운벨트라고 그러고 자연과학적으로 한번 조명해 봤습니다. 몇 가지 경우에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해왔던 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고 단지 우리 믿음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몇 가지라는 것이 도대체 몇 가지일까? 한두 가지일까? 아니면은 셋없이 많은 것일까? 그건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겠지만은 오늘 두 번째 강의에서는 누구나 옳다고 생각하는 공정성과 초상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초상현상이라는 것은 파라노멀 페노메나니까 우리 적어도 오감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어떤 이상현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회 문제는 자연현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므로 조지프 니덤이 밝힌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왜 중국에서는 자연과학이 발전하지 못했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중국 송나라는 960년부터 1279년에 존속했던 나라로서 당시 세계 최고의 공업 생산 기술을 갖고 있었고 생산력이 높아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물레방아를 이용해서 자동화된 공장에서 직물 등 공업 제품을 생산해냈거든요. 근데 군사력이 약해서 서하라든가 요나라든가 금나라한테 하고 싸우게 되면 전쟁에 지게 되면 항상 이렇게 공물을 바치게 되는데 생산력이 높으니까 그 공물을 바치고도 나라는 계속 부유하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유럽은 송나라하고 비교할 정도로 과학기술이라든가 이 여러 가지 면에서 뒤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나라에서 물리학과 같은 자연과학이 탄생하지 못했을까? 참고로 말하면은 페르시아가 큰 나라였을 때 그 지금 우즈베키스탄에서 탄생한 이븐 시나라는 아주 대단히 뛰어난 의사이자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럽을 갔다 오고 나서 한 말이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과학과 철학을 몰라서 생각하는 것이 뭐 짐승이나 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과학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볼 때는 중국이 최고, 송나라가 최고, 그 다음에 이슬람 세계, 유럽은 그거와 비교 안 되게 꼴찌였던 거죠. 그런데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슬람 세계에 있던 그 당시 그리스인들이 갖고 있던 철학이라든지 과학 자료들이 전부 다 유럽으로 이제 번역이 되고 소개되면서 유럽 사람들이 흡수하고 뉴턴에 의해서 물리학이 탄생하게 되죠. 그게 되게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까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10세기부터 13세기까지 이렇게 부유하던 송나라는 왜 근데 자연과학이 탄생하지 못했을까? 이거를 조지프 니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관리를 뽑거나 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한 일을 공정하게 뽑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찬성할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사람을 뽑아 관리를 임명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가 중국 한나라 때 효렴제와 과거제도입니다. 효렴제는 인구 20만 단위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효성이 지극하고 착하니까 관리로 채용해 주세요 하고 추천하는 제도고, 과거제도는 시험을 쳐서 이제 합격하면 관리로 뽑는 제도죠. 근데 추천제는 개인적 친분에 의해서 공정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친한 사람은 훌륭하다고 이렇게 추천하니까 그건 폐지되고요. 과거제도는 계속 남았죠. 과거제도는 그 당시 정치 사회 제도가 필요한 문제를 내고 거기에 응시자가 답을 하는 것이므로 채점만 공정하다면 누구나 과거제도가 공정하게 관리를 뽑는데 나는데 이게 없을 겁니다. 근데 옛날에 중요한 학문은 뭐였습니까? 유학이었죠. 유학은 훌륭한 학문이 분명합니다. 유학은 인간이 바르게 살아야 할 도리를 비롯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까지 설명하는 훌륭한 학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학자들이 공정하게 겨루어서 과학에 합격하면 관리를 뽑는데 이것보다 더 나은 방법 없다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막상 과거제도를 시행해 보니까 유학자들은 보편적이고 궁극적 진리를 찾기보다는
공자나 맹자와 같은 성인이나 아성 또 뛰어난 학자들이 가르침에 맞는 답을 마련해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 딱 보면은 이미 거기에 공자가 뭐라고 했거나 맹자가 뭐라 했거나 아니면 뛰어난 다른 학자들이 뭐라 한 것에부터 외워서 답을 쓰는 거예요. 따라서 창의력이 없어지는 거죠. 왜 종달새가 날아갈 때 우리나라 서화담이 하는 것처럼 봄에 날아가는 거리가 자꾸 달라지는지 이런 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뭡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이 설명해 놓은 책을 달달달 외우면서 쓰다 보니까 사람의 창의성과 사고력을 증진을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공정성을 위해 만든 과거제도가 뛰어난 철학과 과학이 나오는 길을 막은 거죠. 창의성과 사고력을 막았으니까. 자,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발전을 막았다면 우리가 옳다는 건 도대체 뭐고 공정성은 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바로 그런 게 우리가 만든 운벨트가 그런 걸 되겠으니까.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정말 옳은 건지 우리가 공정하고 생각했던 것도 정말 공정한 건지. 우리나라 예를 들자면 시험을 칠 때 객관적으로 문제를 내면은 5개 중에 하나 고르게 되면은 그거야 뭐 주관식으로 채점자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방법 없잖아요. 객관적으로 맞죠. 과연 그게 학생들의 창의성과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인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뭔가 관점을 달리다 보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정신이 제대로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제가 설명하려는 초상현상은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인터넷에 찾아가서 초심리학이나 ESP나 초상현상이라 사실 같은 건데 말이 다르지만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쳐보면 일단 사회비과학이란 말이 먼저 나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비과학이라 불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비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학계에서 위치가 확고하지 않은 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하면 학계나 직장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자기 기반이 탄탄한 학자들이 이런 걸 연구하는 거죠. 예를 들면 조셉슨 효과로 나이가 33살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1973년에 그 캠브리지 대학교 조셉슨도 신비현상에 흥미를 가지고 그런 걸 연구하다가 텔레파시나 사이코키네틱스라면 염력으로 뭐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건데 이걸 진실이라고 주장했다가 학계에서 매장되고 폐인처럼 지냅니다. 왜냐하면 이런 초상현상이나 이런 신비현상은 우리가 말한 정통과학처럼 반복해서 계속해서 같은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한 번은 됐는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럼 그건 거짓말 아닌가 착각 아닌가 이렇게 지내는 거죠. 물론 쫓겨난 사람도 있습니다. 초상현상을 연구하다가 쫓겨난 사람도 많이 있고 따돌림 당한 사람도 많이 있는데 초심리학을 연구하는 대학도 있고 학자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신 이상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체험이 있을까요? 사부에서 영매 이 얘기를 하면서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로이드 마이어의 체험을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체험 뒤에 또 다른 얘기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엘리자베스 로이드 마이어의 얘기를 하고 초상현상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그 전에 설명드렸죠. 제가 그 extraordinary knowing 우리나라 말로 왜 여자 육감은 잘 맞는가 번역이 되는데 버클리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아주 유명한 엘리자베스 로이드 마이어가 딸을 찾은 그 과정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 다우징이라 그래가지고 버드나무 가지 같은 거 가지고 물 찬 사람한테 부탁해서 찾았죠. 그 얘기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찾은 다음에 로이드 마이어는 너무너무 고민이 많았었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을 쓴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기를 하고요. 그 뒷말만 제가 읽어볼게요. 그 하프는 정신분석학자로서 진료하던 나의 방식을 바꿔놨다. 그것은 내가 추구하는 연구의 성격을 바꿔버렸다. 일상적인 것과 비일상적에 대한 나의 감각도 바꿔버렸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은 사실은 나의 과학적, 이성적 자유체계는 변화를 맞이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 체험을 했으니까.
정말 그 메코이라는 사람이 다우징으로 그 하프를 찾아낸 것이 사실이라면 시간과 공간과 실제한다는 것과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어떤 개념들, 믿음은 다 틀렸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 움벨트가 내가 구성했던 움벨트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내가 느꼈다는 뜻입니다. 그 후 나는 몇 달 동안 수많은 분면의 밤을 보냈다. 속으로 갈등이 많았다. 나는 매일 새벽 3시면 어김없이 깨어나 조금만 더 생각하면 그 하프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다시 들어올 수 있는지 합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겠다. 여기까지는 제가 지난번에 강의한 내용인데도 강의 연속을 위해서 지금 복습 겸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어 박사가 이런 일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을 찾는다는 것을 글로 발표하자 많은 숫자의 의사와 정신분석 동료들이 자신이나 자신의 환자들이 겪은 기이한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이한 일들을 말하면 누가 정신 나간 사람이랄까봐 감추고 있다가 그들은 그런 말을 하면 자신들이 신뢰받지 못할 사람으로 낙인찍을까봐 두려워서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가 묻어뒀던 이 얘기를 마이어 박사에게 털어놓고 소통하기를 원했는데 어떤 모임에서, 그러니까 학술적인 모임이죠. 그 학술적인 모임에 어느 한 모임에서 일명식동 의사가 마이어 박사에게 찾아왔어요. 그 사람 20년 전에 치명적인 폐암을 선고받고 크게 낙담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마라톤을 들긴 사기 때문에 마라톤으로서 그건 달릴 때만 절망을 벗어난다는 것을 발견하고 마라톤만 다 달리다 보면 달리는데 열중하다 보니까 그 고민을 잊어버리는 거죠. 어느 이른 아침 한 2시간 정도 달리다가 갑자기 자기 머리에서 빛이 뼈로 싹 들어와가지고 골수를 채우는 그런 느낌에 빠져든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마라톤 사람들이 가끔 하는 말로서 런하이라 불러요. 그 런하이를 통해서 빛이 뼈로 들어오는 걸 느낀 겁니다. 그 빛과 공기가 각 뼈에 주입되는 것처럼 맑고 부드러운 빛을 자기가 느꼈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 주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암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말합니다. 저는 아내에게는 이 말을 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이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 하면은 남들이 자기를 정신 나간 사람이라 할까봐. 그러니까 저는 무엇이 나를 치료했는지 압니다. 이러는 거예요. 사실 젊은 인사의 얘기는 미국에서는 처음 듣는 얘기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끔 듣는 얘기예요. 요가나 그다음에 선도 또 국선도 불교의 선수행자들로부터 듣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은 빛을 그 의사가 빛이라고 한 것을 키, 또 프라나, 크리아, 쿤달리니, 뱅체리 등으로 불러서 우리 몸에 어떤 기운이 쓱 이렇게 기가 돈다고 그러죠. 이런 것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도 국선도에 가보면 전 직접 봐서 아는데 국선도에 가면은 호흡을 하다가 몸에서 이렇게 그 진동이 와가지고 기가 흔들리는 현상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꼭 믿으란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 이 동양에서는 널리 퍼져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의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묻어뒀던 신비한 얘기를 엘리자베스 로이드 마이어에게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통 과학계에서는 이 같은 신비 현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두 착각을 했거나 환상을 봤다고 일축해버립니다. 그러나 마이어 박사 같은 정통 과학자 입장을 바꾸는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될까요?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마이어 박사도 결국은 초상현상을 믿게 됐고, 왜냐하면 경험했으니까. 박사 자신이 그쪽 방향으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있는 그대의 세상은 우리가 인식한 세상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러니까 초상현상만 해도 그렇거든요. 정통 과학자들은 그것을 사회비과학으로 보지만 엘리자베스 마이어에 의해서 보듯이 정통 과학자들 중에서 비난받을 줄 알면서도 그것을 부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뛰어난 물리학자 프리만 다이슨이 초상현상에 대해 갖고 있는 견해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난 4강 4부에서 소개한 건데 그 강의의 완결을 위해서 여기서 또 다시 한번 갖고 온 겁니다. 프리만 다이슨이 바로 익스트로너리 노잉의 추천자를 썼고 ESP에 대한 연구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엘리자베스 마이어 박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 ESP 연구 자료 중 엘리자베스 마이어가 집필한 이 책이 가장
명료하다. 또한 참고문헌도 아주 잘 정리되어 있고 등등 칭찬한 말을 한다면 이런 말 합니다. 초상현상과 같은 그런 ESP 증거에 대해서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다. 하나는 정통과학적 입장에서 ESP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말 ESP를 믿어서 ESP는 실제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바로 프리만 다이슨이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입장인데, 나의 개인적인 입장처럼 각종 일화에서 보이듯이 ESP를 실제하지만 과학이라는 도구로는 입증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하지만은 과학적 도구로는 검증할 수 없다는 건데, 왜 검증할 수 없을까요? 그거는 과학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통제된 조건 하에서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는 건데, ESP는 과학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고도의 긴장이나 정신 집중 상태에서 보통 일어나게 되고, 또 같은 일이 두 번 안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프리만 다이슨은 그걸 믿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체험했겠죠. 이제 우리의 경험의 한계와 인식한 세상이 어떤지에 대해서 약간이나마 살펴보고 관점이 혁신이 필요함을 알았으므로 우리가 취할 바람직한 태도가 뭔지 생각해 보죠. 이게 지금 5부 강의가 전체가 믿음의 토대니까요. 우리 태도를 정해야 되죠. 과학의 범주를 벗어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호적이면서도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형화된 지식, 우리가 기존에 옳다고 생각했던 그 지식을 초월한 미지영리에 해당하는 어떤 현상이 발견됐다고 말할 때는 거기에 두 가지 적이 존재해요. 하나는 첫 번째 적은 파괴적인 회의주의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로지 지금 우리가 정형화된 지식에 맞다고 편견을 사로잡혀가지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증거조차도 고려해보지 않고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과학적 믿음을 과학적 진리라 여기고 자신들의 믿음에 맞지 않는 것을 무조건 진실일 수 없다고 배척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현대적 미신에 사로잡혔다고 해야 될 겁니다. 또 미지정력에 대한 또 다른 기본적인 적은 너무 열정적으로 쉽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유령이라든가 기현상 같은 초상현상이 나오게 되면 누가 그런 걸 경험했다고 하니까 그거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게 정말 그런 건지 확인도 안 해보고 믿어버리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맹신자라 그러는데, 이런 맹신자들은 파괴적 회의주의자만큼이나 흥미로운 얘기에 그 신뢰를 깨치는 거죠. 그래서 사회 현상이라면 귀가 얇은 거네요. 가짜 뉴스가 막 돌아다닐 수 있는데 그 가짜인지 아닌지도 검토도 안 해보고 누가 그러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그런 말 했으니까 정말 그럴 거야 이래버리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고대적 미신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현대적 미신이든 고대적 미신이든 미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는 호의적인 회의주의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호의적인 회의주의자라는 말은 이상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믿질 않아요. 그렇지만 부정도 안 해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하면 그런 것이 있을 수 없긴 한데 상당히 논리적이고 그럴듯한 자료를 가지고 말하니까 혹시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어. 맞을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마음이 내키게 되면 철저히 조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적어도 이상한 얘기가 나오면은 내가 조사해보지 않더라도 그걸 선뜻 받아들이지는 않지만은 적어도 그런 일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게 호의적인 회의주의자인 거죠.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인데,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신의 행적 이치가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 불교에서 뭐라고 그러죠? 부처님 말씀을 일단 들어보고 믿을만 하니까 믿긴 하되 정말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해보고 확실하다면 그 다음부터 행하는 거죠. 그리고 행하다 보면 그 다음에 진리를 증득하는 순서가 된다는 것은 신의 행적 이치인데, 바로 신의 행적 이치가 또 호의적 회의주의의 입장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제 세 번째 강의에서는 동물과 인간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